2007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라따뚜이. 여러분은 이 주인공 쥐의 이름이 라따뚜이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이 쥐의 이름은 레미예요. 레미는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요리사인데요. 이 냄새만 맡아도 어떤 요리인지 또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죠. 단 한 가지, 자신이 쥐라는 것만 빼고요. 이 프랑스의 한 레스토랑에서 펼쳐지는 작은 요리사, 이 레미의 요리 이야기가 이 애니메이션의 주된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감독은 왜 이 주인공의 이름인 레미 대신 라따뚜이를 영화 제목으로 사용했을까요? 라따뚜이는 프랑스 남부의 전통 가정식 채소 요리예요. 프랑스어로 라따뚜이는 음식을 가볍게 섞다라는 뜻인데 가지, 호박, 토마토 등이 건강한 채소를 썰어서 허브와 오일을 넣고 은근하게 끓여 만든 채소 스튜죠. 채식주의자나 건강식을 원하는 분들이 입맛에 맞게 이렇게 변화해 가면서 먹기에 좋고요. 또 고기 요리에 사이드 디시로 곁들여 먹기에도 좋죠. 자, 이 비주얼 좀 한번 보세요. 일단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또 어딘가 투박하기도 하면서 또 심플해 보이는 게 단순해. 그래서 대략 어떤 맛이 날지 좀 상상이 되지 않나요? 지역별로 넣는 재료나 조립 방법들이 살짝씩 다른 게 어찌 보면 또 이 우리나라 김치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영화의 주인공 레미는 TV에 나온 유명 요리사 구스토의 말을 듣고 요리사를 꿈꾸기 시작해요. 당신의 출신이 당신의 한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요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자만이 위대해질 수 있죠. 자, 드디어 이 입소문을 타고 어느 정도 인정받는 요리사가 된 레미는 어느 날 이 별점 테러로 자신의 우상 구스토를 자살하게 만든 악명 높은 음식 평론가 안토니고의 평가를 받게 돼요. 자신의 우상을 떠나게 한 이 안토니고에게 레미가 얼마나 이를 갈았겠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레미는 안토니고에게 라따뚜이를 요리해서 냅니다. 이 고급스러운 요리도 아닌 프랑스의 이 흔한 가정식 요리 라따뚜이를 말이죠.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요리와 절대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던 쥐가 이 라따뚜이를 만들어 악명 높은 평론가를 찡 하고 감동시킵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야 비로소 이 라따뚜이라는 요리가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관통하고 있구나 느껴졌어요. 이 구스토가 한 말, 누구나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영화 중간에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땐 그다지 확 와닿지는 않았었거든요. 누가 만드는 어떤 요리인지 또 누가 먹던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요리를 먹으며 느끼는 이 맛있다라는 감정은 맛있는 요리 하나에 붙는 이 모든 경계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강력한 거니까요. 자, 감독은 영화를 통해 누구나 요리하고 즐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 지극히 평범한 요리인 라따뚜이를 통해 잘 녹여냈어요. 영화 마지막에 제목을 다시 한번 보고 이 전율을 느낀 사람이 저뿐만이 아닐 거라 생각해요. 라따뚜이 외에도 요리와 음식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영화들이 꽤 많아요. 개인적으로 몇 가지 더 추천드리자면 2010년에 개봉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또 2014년에 개봉한 아메리칸 셰프, 2018년에 개봉한 리틀 포레스트 등이 있네요. 이 세 영화 모두 요리를 통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과 메시지를 잘 녹여내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감동을 선사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고 같이 먹는 것만큼 우리 일상에는 소중한 것이 없겠죠. 자, 행복한 일들로 한 해가 가득 차길 바라며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죠? 2023년 올해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는 소식이요. 1985년부터 도입된 유통기한은 제조사가 이 해당 제품을 언제까지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을 적어 놓은 것인데요. 소비기한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식품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는 기한을 의미해요. 자, 일단 이 두 가지 의미는 알겠고, 그래서 바뀌는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송편스픽에서 함께 알아볼게요. 한밤중에 배가 고파서 이 횡한 속을 달래고자 냉장고를 열었더니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식빵이 이런 경험 많이들 하셨죠? 먹으려니 찝찝하고 또 버리자니 요즘 식빵값이 얼만데 이런 생각 들곤 하잖아요. 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 올해부터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이 유통기한은 식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진 용어지 이 소비자들의 기준에서 만들어진 용어는 아니잖아요. 이건 언제까지 먹어도 됩니다. 뭐 이렇게 확실하게 명시를 해두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 유통기한이 살짝만 지나도 찝찝해서 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한 명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물 처리 비용이 연간 최대 1조 5,400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해요. 이 비용뿐만이겠어요. 이 폐기물들이 쌓이고 쌓여서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게 버려지는 음식물들을 줄이고자 먹을 수 있는 기한을 확실하게 명시한 이 소비기한 제도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냉장고를 열어서 식빵을 먹을지 말지 고민했던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 소비기한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권장된 보관 방법으로 잘 보관된 식빵의 소비기한은 사실 이 유통기한보다 무려 20일이나 늘어난다고 해요. 우리는 앞으로 최소 이 19일 정도 남은 소비기한을 확보하고 맛있는 식빵을 먹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소비기한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이 제품의 모양, 맛, 색깔, 냄새 등을 이 전문가가 오감을 통해 검사하는 관능 검사와 미생물, 이화학, 물리적 지표 측정 등 이 실험을 통해 정해요. 얼마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식품이 변질되는지, 또 균은 얼마나 증식되는지, 우리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가정하에 기한을 정하는 거죠. 이전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변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60에서 70% 정도 앞선 기간을 선정했던 반면 이 소비기간은 80에서 90% 앞선 기간으로 설정한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소비 기한만 잘 살펴보고 소비를 하면 되겠죠? 아닙니다. 자, 집중하세요. 이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이 소비 기한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제품의 특성에 맞는 보관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해요. 특히 냉장식품, 0도에서 10도 온도로 기준을 벗어나거나 또 제품이 개봉된 채 보관되면 이 해당 기간까지 제품이 안전하다고 보장될 수 없어요. 이 땡볕에 보관한 우유를 소비 기한 내에 섭취했다고 안전한 것이 절대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냉장 보관 기준이 특히 까다로운 이 우유 같은 경우는 충분한 검증 기간을 통해 2031년부터 소비 기한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현재 이 업체의 준비와 재고 소진 기간 등을 고려해서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두 표시를 모두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문제는 이 식품 패키지에 두 기한 모두 적혀 있으니 아니 이게 유통기한인지 소비기한인지 구분하기가 좀 힘들다는 것이죠. 자, 이 각각의 날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선 일일이 이 뒷면을 확인하는 수고가 필요하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환경을 위해서 또 우리의 지갑 사정을 위해서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습관 2023년에 모두 가지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이 브랜드 보신 적 있죠? 블랑제리베르. 아니 이름도 생소한 이 브랜드가 대체 뭐길래 인스타그램에서도 뜨고 편의점에 가도 쫙 깔려있고 심지어 백화점에서 줄까지 서서 구매하려고 아둥바둥이라니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이 최근에 블랑제리베르가 한 달간 제조정지 처분을 받고 이름을 바꾸라는 처분까지 받게 생겼다고 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블랑제리베르 대체 어떤 브랜드인지부터 좀 알아보죠. 블랑제리베르는 보컬 그룹 어반자파카의 멤버인 가수 박용인이 만든 브랜드예요. 박용인은 나름 음식에 되게 진심인 사람이에요. 이전에도 성수동에 수제버거 레스토랑을 만들거나 또 막걸리 비스트로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외식 브랜드 행보를 보여왔어요. 2022년 3월에 공개된 블랑제리베르는 다양한 맛의 버터와 구움 과자를 판매하는 브랜드였는데요. 더 현대 서울에서 팝업 스토어를 진행하면서 이 버터 맥주를 선보였는데 이게 큰 인기를 끌었어요. 당시 팝업 스토어의 줄이 150m가 넘었다고 하니 그 인기가 실감되시죠? 블랑제리베르는 이후 편의점 GS25와 손을 잡고 4가지 맛 버터 맥주인 베르비어를 본격적으로 출시했는데요. 최단기간 43일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캔을 돌파하면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해요. 근데 이 순탄해 보이기만 하던 블랑제리베르의 행보에 제동이 걸린 건 비교적 최근이에요. 이 버터 맥주인 베르비어에 버터가 없다는 게 바로 문제가 됐거든요. 식약처는 시판 중인 베르비어 맥주 4종 중 한 종에만 버터향이 첨가된 수준이고 버터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 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어요.
식품 표시 광고법상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으로 쓰려면 이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실제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베르비어 같은 경우에는 베르비어가 아니라 버터맛, 버터향을 쓰는 게 맞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이 해당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 베르비어는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에 제조사인 브루그르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상태예요.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버터 맥주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 같지만 이 제조사로서는 버터 맥주로 표기한 적도 없고 버터의 프랑스어인 베르를 일종의 상표로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에요. 공표, 말표 맥주에 곰이나 말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면 제조사도 좀 억울할 것 같기는 한데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약처의 입장도 동시에 이해가 되긴 해요. 자, 이번 이슈에 사람들의 반응도 정확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베르비어를 만든 이 블랑제리베르, 어떻게 이렇게 단숨에 인기를 끌 수 있었을까요? MZ세대에게 블랑제리베르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먼저 패키지 디자인. 베르비어를 보면 뭐 특별한 일러스트나 그래픽 디자인 없이 아이보리, 버건디, 브라운 등 일반 맥주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컬러를 활용해 맥주캔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뭐 맥주보다는 세련된 음료 같은 패키지, 술과 연상되는 혼란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하기 좋은 디자인이었어요. 동시에 마시고 난 뒤에 꽃 한 송이를 이렇게 꽂아 맥주캔을 화병으로 만든 리사이클링 이벤트 또한 이 MZ세대에게 어필하기 좋은 이벤트였죠. 또 맥주에서 멈추지 않고 아이스크림이나 감자칩, 소시지, 캐러멜, 초콜릿 등 이 가벼운 스낵류에 브랜드를 입힌 것도 주목을 끄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물론 뭐 버터 소주, 버터 막걸리, 버터 하이볼 등 이 주류 시장에서 먼저 인지도를 높이기는 했지만 또 이 또한 고도수의 술에 이 쓴맛을 싫어하는 MZ세대들의 특성을 고려한 점이 눈에 띄죠. 낮은 도수에 또 적절하게 버터의 풍미를 지녔으니 얼마나 버터의 진심이었는지도 알 수 있고요. 어쩌면 이제는 이 GS 편의점에서 이 베르라는 단어가 붙지 않은 제품을 찾는 게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몰라요. 블랑제리베르는 정식 출시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신생 브랜드예요.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누적 판매량 100만 캔을 넘고 SNS 속 해시태그도 50만 개 이상을 달성했죠. 한 캔에 6,500원이라는 이 어마무시한 가격을 자랑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이 맥주를 찾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원소주에 이어 이색적인 주류 시장의 힘이 얼마나 커질지, 또 이번 행정처분 이슈를 넘기고 나면 블랑제리베르가 얼마나 성숙한 브랜드가 되어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지난 1999년 미쉐린 가이드의 3스타 셰프였던 마르코 피에로 화이트가 본인이 받은 모든 미쉐린별들을 스스로 반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든 램지의 스승으로도 유명한 이 셰프의 선택은 미식업계에 큰 논란을 일으켰죠. 그만큼 이 미쉐린 스타는 레스토랑과 셰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 미쉐린 가이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레스토랑을 평가하길래 그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또 마르코 피에로 화이트가 자진해서 별을 반납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미쉐린 가이드는 프랑스의 타이어 제조 회사인 미쉐린에서 매년 봄마다 발간하는 식당 및 여행 가이드북 시리즈예요. 1900년대 이 타이어 판매상인 미쉐린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자동차와 도로, 제반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운전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러니 이 타이어가 잘 팔릴 일이 없었던 거잖아요. 미쉐린은 어떻게 하면 이 타이어를 많이 팔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한 가지 묘수가 떠올랐어요. 바로 무료로 이 여행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것이었죠. 여기서 이 여행 가이드북이 오늘날의 미쉐린 가이드예요. 차량 소유자들에게 더 많은 자동차 여행을 유도하여 이 운전량을 늘려보자 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이 미쉐린 가이드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초대박! 이 미쉐린 가이드북의 인기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가이드가 추천한 여행지를 향해 방방곡곡 여행 떠나기 시작했고, 이것은 자동차 판매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타이어 판매도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초창기 미쉐린 가이드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어요. 타이어 교체 방법, 주유소의 위치, 숙박 정보, 도로 교통법규 등 이 여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었죠. 그러던 1920년의 어느 날
미쉐린의 창업자가 한 가게에 방문했다가 이 미쉐린 가이드북이 선반의 받침대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이 가이드북을 무료로 배포하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그 후로 이 유료화된 미쉐린 가이드는 엄격한 기준으로 맛집을 선정해서 이 가이드북에 담아내기 시작했어요. 유료 광고도 절대 쉽지 않았죠. 미식의 나라의 프랑스에 전문가 수준의 미식 정보가 담긴 가이드북, 이걸 어떻게 참겠어요. 이 새로워진 미쉐린 가이드북은 세간의 큰 호평을 받으며 유럽 전역으로 팔려나갔고, 마침내 1926년 훌륭한 식당들에게 별점을 주는 미쉐린 스타 제도가 도입됐어요. 그리고 현재는 100년의 세월 동안 이 정보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명성을 쌓아 이 미식가들의 성서라고 할 만큼 미식업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책이 되었죠. 미쉐린 가이드는 자동차 여행 가이드북으로 시작한 책답게 각각의 별점에는 여행자를 위한 맥락이 담겨 있어요. 별 1개. 해당 지역을 방문하면 둘러볼 가치가 있는 훌륭한 음식점이다 라는 뜻이고요. 별 2개, 해당 음식점을 방문하기 위해 우회할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이 별 3개, 해당 음식점을 맛보기 위해 그 지역으로 여행할 가치가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별점 평가 방식은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 걸까요? 미쉐린이 밝히기로는 이 가이드의 평가원은 요식, 케이터링, 호텔 등 업계 경력이 있는 미쉐린사의 정직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이 각 평가원은 식당 방문 시에 자신의 신문을 절대 밝히지 않으며 요리의 대금도 전부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죠. 평가원들은 이 식사를 마치고 가이드 발간을 위해 편집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진 후 이 별점 수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은 평가원과 편집자들의 만장일치가 원칙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만약 만장일치로 식당의 별점 수여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평가원들이 3차례 이상 그 식당을 방문해 재심사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쉐린사에 검증되지 않은 주장일 뿐 쉽게 믿기는 좀 힘든 점이 있죠. 지금까지 실제로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또 별점 선정에 대한 업계 종사자들의 의심과 비판도 많이 있는데요. 2020년 미쉐린 가이드 서울편이 발표되기 직전 한식당 윤가명가의 윤경숙 대표가 미쉐린이 돈을 받고 별을 달아준다고 했다는 주장을 했어요. 요약하자면 본인의 언니에게서 소개받은 미쉐린 가이드 컨설턴트가 연 4만 불과 항공료, 숙박비 등 약 2억 원을 제공하면 서울편에서 윤가명가를 3스타로 달아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계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변심해서 이 계약을 파기했다는 주장이었죠. 명성에 금이 간 미쉐린은 이 의혹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었는데요. 모든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한번 돌아선 사람들의 민심을 돌리기란 정말 쉽지 않죠. 요즘은 미쉐린 가이드의 영향력이 전보다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기분이 들곤 해요. 세간의 의견도 2가지로 크게 갈리죠. 개인마다 맛에 대한 취향이 다르고 선호하는 기준도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고작 별점 1-2개짜리로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의견과, 그러니까 참고만 하고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이 의견 2가지로요. 양쪽 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 참고만 하기에는 미쉐린 가이드북이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투명하지 않은 평가원들의 평가 기준에 자신의 요리가 더럽혀진다고 느껴 별 3개를 모두 반납한 마르코 피에르 화이트가 다시 한번 대단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한 해가 간다고 마시고 또 한 해가 온다고 마시고,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어떤 이유에서든 한 번쯤은 마셔보는 바로 그 술, 소주. 그런데 우리가 이 소주를 마시다 보면 어느 날은 단맛이 나고 또 어느 날은 쓴맛이 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소주를 마셔도 사람마다 느끼는 맛이 다를 때도 있죠. 그거 오늘 하루가 힘들었기 때문에 술이 달게 느껴지는 거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살짝 달라요.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이 소주 맛이 다른 진짜 이유입니다. 따라오시죠. 나는 아무리 마셔봐도 소주가 너무 쓰고 단맛을 느껴본 적이 없다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아닌데 나는 소주가 진짜 달던데 라고 하는 분도 계시죠. 현재 시판되는 일반 소주들은 95에서 96% 알코올 주정을 물에 희석해서 도수를 낮추는 방식으로 제조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주성분인 알코올은 아무리 물에 희석해도 강한 쓴맛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소주를 마실 때 쓴맛이 나는 건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사람은 TAS2R, 3-8의 종류에 따라 쓴맛의 강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TAS2R, 3-8 유전자는 쓴맛을 더 민감하게 느끼는 PAV 타입과 또 쓴맛을 둔감하게 느끼는 AVI 타입으로 나뉘는데, 이 때문에 모두 다른 유전자를 지닌 우리는 같은 날 같은 소주를 마셔도 이 쓴맛이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사람마다 소주 맛이 다른 이유는 일단 알겠고, 그렇다면 이 소주의 단맛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실 소주에는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가 첨가돼 있어요. 소주 라벨에 적혀 있는 이 성분표를 보면 이 효소 처리된 스테비아와 다양한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것을 알 수 있죠. 이 스테비아와 인공 감미료는 제조 과정에서 이 알코올의 쓴맛을 없애기 위해 첨가되고, 기본적으로 설탕의 300에서 900배 정도의 강력한 단맛을 내기 때문에 특히 이 알코올의 쓴맛을 둔감하게 느끼는 사람은 이 소주의 쓴맛 대신 단맛을 훨씬 더 느낄 수 있는 거죠. 소주에는 감미료뿐만 아니라 브랜드별로 맛의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과당을 넣고 있어요. 우리는 이 과당에 따라 이건 참이슬, 또 이건 처음처럼 이렇게 소주 맛을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소주 맛을 다르게 느끼게 하는 요소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소주의 온도. 이 미지근한 소주일수록 좀 이렇게 역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알코올의 특성 때문인데요. 알코올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화가 더 활발해져요. 소주 내에 있던 알코올이 기화하면 이 알코올 향이 더 강해지고, 또 이에 따라 알코올의 역함을 우리가 더 잘 느끼게 되는 거죠. 뜨거운 소주보다 차가운 소주가 더 맛있게 느껴졌던 게 솔직히 제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그리고 술을 한 방울만 마셔도 얼굴이 불날 것처럼 빨개지시는 분들 꼭 주목해 주세요. 술을 마시고 얼굴이 빨개지는 현상을 알코올 플러시 리액션이라고 하는데요.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술을 몇 잔 더 마시다 보면 이게 원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사실 이 현상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예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 식도를 타고 내려가 간과 위를 거쳐서 이 몸은 알코올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1차 분해 과정을 통해 이 알코올은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변하고, 또 2차 분해 과정을 통해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인체에 무해한 아세트산으로 변화돼요. 이 아세트산은 땀이나 소변을 통해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죠. 그런데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죠.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WHO에서 규정한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어떻게 해서든 이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려고 노력해요. 이 과정에서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액이 빠르게 돌기 시작하면서 이 혈관이 점점 충혈되기도 하고 얼굴이나 눈을 포함한 온몸이 뻘겋게 달아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빨리 배출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타깝게도 구토예요. 술을 못 마시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이 이 조금만 술을 마셔도 토가 나오는 경우 또한 이 때문인 거죠. 알코올 분해 능력, 알고 보니 선천적인 이유가 대부분이죠. 얼굴 빨개지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겠어요. 소주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영혼의 단짝이 되어왔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선천적으로 소주를 잘 못 즐기는 사람, 소주와 몸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즐기고 싶어 마셨던 소주가 그들에겐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술을 권하는 문화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못 먹는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는 것처럼요.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며 적절한 음주 문화를 형성하는데 우리 함께 노력해 보아요. 여러분은 젤리 하면 어떤 모양이 먼저 떠오르나요? 꿈틀이? 아니면 강낭콩 모양? 사실 저는 곰돌이 모양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곰돌이 모양 젤리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가 하나 있죠. 하리보. 올해로 무려 103살을 맞은 젤리 명가 하리보. 그런데 왜 하리보는 젤리를 하필 곰돌이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리보는 1920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독일에서 탄생했어요. 창립자는 한스 리겔본. 이 하리보란 이름은 그의 이름 앞철자 HARIBO 이 두 개씩을 따서 지었어요. 지금은 100여 개 나라에서 만나는 세계적인 인지도의 브랜드이지만 창립 초기 하리보는 뒷마당에 딸린 작은 세탁실에서 설탕 한 자루와 구리솥 하나로만 시작된 아주 작은 사업체였어요. 하지만 하리보의 성공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어요. 설립된 지 약 2년 뒤인 1922년 하리보의 첫 번째 젤리인 댄싱베어가 탄생했죠.
있죠. 이 한스리겔은 지역 축제에서 사람들이 이 곰이 춤추는 모습에 막 즐거워하는 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댄싱 베어는 지금의 모양과는 달리 다리에 털이 있고 좀 더 키가 크고 날씬한 모습이었지만 이 과일의 상큼한 맛과 귀여운 디자인, 1펜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단숨에 국민들을 사로잡으며 달콤한 위로를 전하는 국민 간식이 되었죠. 자, 그리고 1925년 이 하리보의 두 번째 성공작인 감초 스틱이 출시됐어요. 이때 엄청난 인기 덕에 하리보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게 됐죠. 그러나 이 성공의 기쁨도 잠시 1945년 하리보의 창립자였던 한스 리겔 분이 사망하고 이 세계대전의 상흔으로 기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이때 종전 후 전쟁 포로였던 두 아들 중 그의 장남 한스 리겔 2세가 귀환해 공장을 이어받으며 하리보는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어 비즈니스 전선에 뛰어들었죠. 그리고 1960년 하리보를 첫 성공으로 이끌었던 댄싱 베어가 골드 베렌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이 기존 댄싱 베어보다 조금 더 통통하고 작아서 이 귀여운 곰인형 같은 모습이었어요. 지금의 하리보의 상징이 된 나비 넥타이를 맨 노란색 곰도 이때 처음 등장했고 파인애플, 레몬 등 5가지 과일 맛으로 구성돼 이 골드 베렌은 사람들의 입맛까지 확실하게 사로잡았죠. 또 하리보는 골드 베렌, 이 젤리 곰돌이에게 공식 출생 증명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그 인지도를 확실하게 다졌고 1967년 독일의 특허청은 골드베렌을 등록 상표로 인정해줬죠. 이후 TV 광고에 출연한 하리보는 하리보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른들도요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더욱 인기 있는 젤리 브랜드가 됐어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하리보는 소비자들의 미적 감각에 맞춰 이 곰의 모양을 조금씩 바꾸었고 1989년이 되어서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하리보 곰 젤리가 완성됐죠. 디즈니 곰돌이 푸가 떠오르는 이 노란색 하리보 곰이 이때 탄생한 거예요. 하리보는 100년 명성에 걸맞게 오로지 젤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1996년 벨기에 마시멜로우 제품 회사인 둘키아사를 인수하면서도 우직하게 이 젤리에만 집중했죠. 자, 예를 들면 젤리 아래에 마시멜로우를 붙여서 맛에 변주를 주는 방식으로요. 또한 지역 특색에 맞게 현지화한 제품들도 출시했는데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무슬림이 먹을 수 있도록 할랄 젤리를 만들고 또 유대인들을 배려한 코슈 젤리 뿐만 아니라 저당, 비건 젤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젤리를 연구해서 만들어냈어요. 무엇보다 이 하리보는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광고에도 큰 힘을 쏟았는데요. 자, 이 광고 아시죠? 이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애기 목소리를 내면서 슝 효과음을 내는 이 광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지만 동시에 어른들도 행복하게 해준다는 슬로건에 맞게 이 하리보와 함께라면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표현한 광고였어요. 각 국가별로 맞춰서 진행한 마케팅도 이색적인데요. 영국 광고에서는 차에서 경찰관들이 젤리를 나눠 먹고 또 일본 광고에서는 이 스모 선수들이 둘러앉아 젤리를 나눠 먹고 또 한국에서는 경호원들이 젤리를 나눠 먹는 컨셉이었어요. 귀엽지 않나요? 2008년에는 항공사 보잉의 항공기 2대에 이 하리보의 이미지를 입혀 하늘을 나는 홍보대사로 활용을 했고 또 2010년에는 모터스포츠에서 퍼포먼스 팀으로 후원하기도 했어요. 이후 2013년 한스 리겔 2세가 사망하며 이 3대째 기업을 물려받은 하리보는 아이들과 어른들의 삶을 조금 더 달콤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소망으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 102개국 16개 지사를 통해 맛있는 젤리를 공급하고 있어요. 지난 2015년 하리보는 흑인과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젤리로 인종차별 논란을 휩싸였고 또 2018년에는 노예 노동을 통해 원재료가 만들어진다는 폭로를 당하기도 했죠. 이 100년 역사가 어떻게 깨끗하기만 하겠냐 싶지만 이런 논란 이후 하리보는 공급업체 감사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또 ESG 경영에 힘을 쏟아 4년간 매립 폐기물 제로를 달성하며 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춤추는 곰돌이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달콤한 곰돌이, 우리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는 달달한 맛의 하리보가 앞으로 펼칠 행보를 기대해 봅니다. 최근에 아주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일본 인터넷판 뉴스 데일리 신초에서 일본의 오마카세가 한국에서 유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면서 이 오마카세는 한국 젊은이들의 사치의 상징이다라고 한 거죠. 아니, 우리나라도 이 MG 스트레스인데 옆나라 일본에서까지 굳이 MZ세대를 콕 집어 저격한다니. 근데 이상하게도 국내에서 이 뉴스를 보고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허세와 사치가 맞다는 쪽과 자기 만족이라는 쪽, 이 두 의견이 치열한데요. 그런데 이 오마카세가 뭔데 이렇게들 싸우는 거예요, 대체?
오마카세란 맡긴다라는 뜻의 일본어예요. 이 내어주는 메뉴의 종류, 요리 방식 등이 음식에 관한 모두를 셰프에게 맡기는 형식의 선택지를 말하죠. 그러니 이 오마카세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은 따로 주문할 필요가 없어요. 일본에서는 주로 이 종류가 다양한 초밥을 낼 때 오마카세 형식을 취하곤 했는데 요즘엔 뭐 꼬치구이, 튀김 등 이 오마카세로 내어내는 종류가 더 많아졌고요. 그런데 이 오마카세의 유래는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마카세 탄생에 관한 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일본의 선술집에서 마지막에 손님들에게 내어주던 서비스 초밥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죠.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 왜 우리 속이 좀 막 허해진 느낌이 들곤 하잖아요. 이런 손님들을 위한 배려였는데 이때 나오는 초밥은 정말 그날그날 식당의 재료 상황에 맞춰 주인 마음대로 빚어낸 버전이었죠. 또 다른 설은 와쇼쿠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에요. 일본은 이 자신들의 음식 문화를 통틀어서 와쇼쿠라고 부르는데 일본 음식은 왜 그 아기자기한 그릇에 반찬을 이것저것 조금씩 담아서 이 트레이 하나에 내곤 하잖아요. 이렇게 가짓수가 많게 조금씩 담아내오던 음식에서 오마카세가 자연스럽게 탄생했다는 말도 있죠. 우리나라에는 과거 오마카세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같은 형태의 메뉴들이 있었어요. 주로 이 메뉴판 끝자락에 당당하게 써있는 말, 주방장 특선. 이게 대표적인 오마카세였고요. 또 백반정식도 오마카세의 형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요즘 국내에서 펼쳐지는 오마카세 양상은 좀 달라요. 이 고급 요리의 성격을 띠게 된 거죠. 프리미엄 일식은 기본이고 한우같이 값비싼 재료를 이용해서 오마카세를 선보여요. 또 대부분이 바 형태의 테이블을 이용하고 또 테이블 앞에서 요리하는 셰프와 소통하면서 음식을 즐기는 형식이 되어 있고 오마카세가 요즘 우리나라 식문화의 대세가 된 만큼 논란이 뜨겁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몇십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한 끼 식사 비용으로 낸다는 점에서 사치와 허세다, 자기 만족이다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한 유튜버는 오마카세를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 형태라고 일컬으며 허세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는 의사 직업의 유저가 월 소득 4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오마카세를 금지하라는 이 계급의식을 조장하는 글을 작성하기도 했죠. 이건 좀 심하죠. 하지만 또 이들의 주장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요즘같이 오마카세가 인기를 타는 현상을 배불런 효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도 일부 계층의 과시욕이나 허영심 등으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의미해요. SNS가 보편화되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게 되면서 이 나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소비가 점점 심해진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격이 바로 오마카세 식문화인 거예요. 다만 이 오마카세를 단순 허세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의 미식 문화가 무르익고 또 입맛 수준이 높아진 시점에서 이 오마카세 열풍을 단순 사치나 허세로 규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오마카세 유행을 기존 문화에서 해결해주지 못했던 결핍의 해소 창고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소비자들이 음식을 먹는 행위를 단순 식사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일종의 컨텐츠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우리 주위에 단순히 스시로만 판매하던 오마카세가 한우, 순대, 커피, 디저트 등 정말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해요. 최근에는 작은 식당이나 노포에서 또 이모 마음대로 안주를 내주는 이모카세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 오마카세 문화, 허세인가 만족인가 정말 네버엔딩 어려운 주제네요. 한 유명 스시집의 예약 사이트가 열렸다 하면 이 수천 명이 몰리는 바람에 예약이 어려워 슬강 신청이라는 말까지 탄생했다고 해요. 이같이 미식 문화를 즐기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단순히 허세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마카세 문화를 비꼬는 일본의 기사를 예리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국은 최근 일본보다 각종 경제 지표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에 대한 질투심이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2030 세대들이 지금 푹 빠져있는 오마카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나 지금이나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들리는 말이 있죠. 식후 30분에 복용하세요. 아니 어렸을 땐 아파서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복용 시간을 자주 놓치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어른이 된 지금은 약 복용 시간을 잘 맞추냐? 그건 또 아닙니다.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식후 30분에 딱딱 맞춰 약을 먹어요. 일하다가 정신이 번쩍해서 보면 식사한 지 2시간이 지나버린 이 난감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하죠.
아니, 복용 시간을 안 지키고 그냥 약을 먹기엔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고 속도 나빠질 것 같고 왜 약은 식후 30분에 먹어야 하는 걸까요? 보통 우리가 복용하는 알약은 물과 함께 식도를 지나 위와 소장에서 흡수되어 이 약의 성분이 혈액 속에 일정한 농도로 유지되어야 유의미한 약효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과정에 이르기까지 약 복용 후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이 유효 혈중 농도는 복용 후 5에서 6시간 정도 지속되죠. 이 주기가 끊기지 않고 유효 혈중 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 병을 치료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한 후 막 배가 불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 이 약도 시간이 지날수록 혈중 농도가 줄어들며 이 효과가 점점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끊이지 않고 제때 약을 먹어야 한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 유효 혈중 농도 유지 시간인 5에서 6시간과 이 우리 새끼 식사 시간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빙고. 이 전문가들은 환자의 효율적인 약 복용을 위해 이 혈중 농도 유지 시간과 비슷한 이 식사 주기를 엮어서 이 식후 30분이라는 약 복용 권장 시간을 만들어냈어요. 아니, 그런데 왜 하필 식전도 아니고 식사 직후도 아니고 식후 30분에 복용해야 할까요? 약은 사실 이 빈속에 먹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렇지만 이 소염 진통제 같은 성분의 약들은 위장장애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편이죠.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이 통상적으로 식사 후 음식물이 위점막을 보호하고 있는 상태에서 약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약물 복용 기본 용법을 식후 30분에서 식사 직후로 변경한다고 밝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식후 30분 복용 처방을 받을 경우 이 시간을 준수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고 또 대래 복약을 까먹는 경우가 잦다고 해요. 하지만 그간 제조 기술의 발전으로 식후 복용해야 하는 약은 식사 직후에 먹어도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게 됐죠. 식전이나 식후를 따지기보다 약을 까먹지 않고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요. 다만 서울대병원에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흡수율에 영향을 끼치는 탄산음료나 주스, 커피는 피하고 미지근한 물과 함께 약을 먹길 권장한다고요. 알고 있었죠? 약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어요. 도대체 약은 왜 쓴맛이 날까? 지금까지 밝혀진 의학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약을 먹으면 쓴맛을 느끼는 이유는 이 쓴맛을 느끼는 것 자체가 몸의 중요 방어 기전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쓴맛을 느끼면 나도 모르게 얼굴을 막 찡그리고 입에 넣었던 음식물을 뱉어낸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 쓴맛을 거부하는데 쓴맛을 통해 음식물에서 독을 인지하고 이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발달된 감각이기 때문이에요. 이 독성 물질을 섭취하고 쓴맛을 느낀다. 그러면 이 입안에 있는 독성 물질을 얼른 뱉어내 살아갈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쓴맛과 약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약은 근본적으로 독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이 약은 식물에서 가져온 독성 물질들을 화학적으로 조합해 몸에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양을 조절하여 가공한 것이에요. 몸에 약이 들어갔을 때 1차적으로 이 해로운 물질임을 인지하고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 꼭 틀린 말은 아니네요. 쓴맛과 같이 몸이 거부하는 맛도 여러 번 경험하면 적응하게 되죠. 어릴수록 쓴맛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 쓴맛에 대한 경험의 빈도가 적기 때문이에요. 쓴맛은 다른 감각보다 학습에 더 큰 영향을 받거든요. 아이들이 채소나 인삼, 약을 거부하는 이유도 어른들보다 쓴맛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될 거예요. 이 쓰디쓴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바쁜 일상 속 찰나의 여유를 즐기는 이 우리처럼 말이에요.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어릴 적에 장난처럼 불렀던 이 노래 기억나시죠? 최근에 이 노래가 거리에서 들리고 있는데요. 왜일까요? 바로 인기 아이돌 그룹 뉴진스 덕분이죠. 아니, 어쩌다가 뉴진스가 이 코카콜라 노래를 부르게 됐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어쩐지 이 반가운 느낌이 들긴 해요. 그렇다면 왜 뉴진스는 코카콜라를 잊게 된 걸까요?
뉴진스는 데뷔 이후 이 역대급 매력을 가진 아이돌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 독특한 음색과 스타일링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그 덕분일까요? 이 글로벌 음료 기업인 코카콜라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발탁되었고 그 첫 행보로 시작하게 된 게 바로 코크 스튜디오와 협업한 음원 발매였어요. 그러니까 이 최근에 발매됐던 음원 이 제로, 이 정체가 사실 코카콜라사의 CM송이었던 셈인 거죠. CM송이 음원 차트 1위를 할 정도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이 뉴진스가 푸드업계랑 손을 잡은 건 이번 코카콜라가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해 12월에는 젠틀몬스터의 베이커리 카페인 누데이크와 손을 잡고 토끼 모양의 케이크를 선보였죠. 컴백 앨범의 타이틀곡 홍보를 위해 마련된 이 팝업 공간을 2층 건물 높이의 이 초대형 뉴진스 토끼 케이크를 비롯해 상상력 넘치는 디테일로 꾸몄고 이 5컬러의 케이크와 함께 각종 굿즈를 판매하기도 했어요. 어디 이뿐인가요? 지난 3월에는 맥도날드와 손을 잡고 모델로 활동하면서 실제로 콜라보한 햄버거, 일명 뉴진스 버거를 판매하기도 했어요. 뉴진스 버거. 사람들이 정말 열광했죠. 이 시들해진 치킨버거 시장까지 흔들어댔으니 뉴진스의 인기 정말 말 다 했죠? 그럼 왜 이 수많은 푸드업계가 하필 뉴진스와 손을 잡고 싶어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존하는 아이돌 중 가장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코카콜라 관계사는 오랜 시간 축적해온 독보적인 브랜드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 트렌디함을 잃지 않는 자사의 색깔과 차별화된 콘셉트와 매력으로 이 시대의 아이콘이 된 뉴진스와의 만남을 통해 독창적인 매력의 시너지를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어요. 맥도날드 관계사 또한 이 대세 그룹 뉴진스의 트렌디한 무드가 자사의 색깔과 잘 맞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죠. 물론 기업들이 답한 이런 이유만으로는 푸드업계의 러브콜을 받을 수 없었겠죠.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뉴진스라는 그룹이 하나의 아이콘으로 M부터 Z까지 다양한 세대의 마음을 꿰찼다는 점을 그 요인으로 보고 있어요. 이 Y2K 감성을 살려낸 뉴진스의 컨셉은 Z세대들에게는 새로운 호기심과 힙함을, 또 M세대들에게는 향수를 자극했죠. 이렇게 다양한 세대에게 사랑받고 주목받는다는 점에서 푸드업계에서는 뉴진스가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다는 친근한 점을 바로 캐치했어요. 최근 들어 이 국내 푸드업계가 뉴진스처럼 K-팝 아이돌들을 모델로 기용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바로 BTS 진의 진라면 광고를 들 수 있죠. 진라면 좋아해. 저는 처음에 이 광고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 BTS 진이라는 이 이름이 정말 이 진라면 광고를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되게 찰떡같이 느껴졌었거든요. 오뜨기가 정말 발빠르게 BTS 진을 잘 기용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동서식품은 오레오와 블랙핑크의 한정판 에디션을 선보였어요. 블랙핑크의 이 핑크 컬러를 적극 활용한 오레오는 다양한 굿즈들도 내놓아서 이 소장 욕구를 뿜뿜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푸드업계의 이 같은 아이돌과의 협업은 물론 K-팝을 대표하는 아이돌의 이미지와 이 자사 브랜드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해외 시장 진출을 겨냥한 행보로도 분석되고 있어요. 또 K-팝 아이돌들은 팬층이 워낙 두텁잖아요. 아이돌을 모델로 기용한 브랜드 제품의 경우 실질적으로 완판되는 등 매출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사실 뉴진스는 푸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계에서 원하는 모델이기도 해요. 나이키 같은 스포츠 업계나 무신사 리바이스 같은 패션 업계, 또 LG 같은 IT 업계까지 심지어 서울시 홍보대사로 발탁된 걸 보면 어디 원하지 않는 곳이 있을까 싶은데요. 청량하고 산뜻한 이미지로 다양한 분야에서 저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뉴진스. 이 뉴진스와 협업할 다음 푸드 업계는 또 어디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두툼한 연어의 한 점을 고추냉이 살짝 푼 간장에 찍어서 한 입. 이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이젠 흔하게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생선인 연어.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들어갑니다. 연어는 흰살 생선일까요? 붉은살 생선일까요? 뭐 이렇게 당연한 문제를 내나 당황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 후에는 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횟집에서 회를 먹다 보면 하얀 빛깔의 생선이 있는가 하면 붉은 빛의 생선들이 보이기도 해요. 자, 대표적인 흰살 생선, 광어와 우럭 등이 있고요. 붉은살 생선으론 참치, 방어 등을 꼽을 수 있어요. 같은 바다에서 살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다른 빛깔의 육질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흰살 생선과 이 붉은살 생선의 빛깔 차이는 바로 운동량의 차이 때문이에요. 정확히는
미오글로빈이라는 단백질 함량의 차이죠. 고등어, 참치, 방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은 이 상당히 먼 거리를 회유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운동량을 유지하며 살고 있어요. 심지어 몇몇 종들은 물에 가라앉거나 뜨게 해주는 이 불에가 없어서 잠을 자면서까지 헤엄을 치죠. 아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운동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운동량이 많으면 호흡시 이 산소 요구량도 많아지는데 이것이 몸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인 미오글로빈의 함량을 많아지게 만들죠. 근데 미오글로빈의 특징이 바로 이 붉은 색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등푸른 생선은 대체적으로 붉은 빛을 띠는 육지를 지니게 되었죠. 반면에 광어와 우럭은 주로 한 지역에 정착해 살고 한정된 거리만 돌아다닐 수 있게 몸이 설계되다 보니 붉은살 생선보다 운동량이 적어 전반적으로 밝고 하얀 육지를 갖고 있죠. 이 두 종류의 생선은 빛값뿐만 아니라 맛과 영양에서도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붉은살 생선은 지방 함량이 흰살 생선보다 월등히 많아서 육질이 좀 부드럽고 풍부한 맛을 내요. 또한 EPA나 DHA 등 오메가3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도 하죠. 붉은살 생선의 육질이 이 흰살 생선의 육질보다 더 다양한 영양분을 함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나타난 차이점들이에요. 영양이 높다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요. 이 붉은살 생선에는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 생선의 신선도가 떨어지면 이 히스티딘이 히스타민으로 변질되어 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또 부패 속도가 빨라 이 붉은살 생선은 구매 후 최대한 빨리 먹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두면 좋겠죠? 이제 오프닝에 얘기했던 연어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연어 하면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연어는 이 산란기가 되면 자신이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 어류로 유명한데요. 이 연어의 귀소 본능을 생각하면 연어의 운동량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이 연어가 먼 거리를 이동하는 때는 이 산란기 딱 한 번뿐이에요. 평상시에 연어는 이 불에가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 한 곳에 정착해서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어는 평소 산소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또 자연스럽게 미오글로빈의 함량이 많지도 않아요. 결론적으로 이 미오글로빈이 적은 연어는 생물학적으로 붉은살 생선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연어의 빛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어의 먹이예요. 연어는 게나 새우 등을 주식으로 삼는데 이 갑각류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붉은 빛이 들게 하는 색소 성분이 풍부해요. 이를 먹고 자란 연어의 살과 색소가 합성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홍빛이 도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흔히 먹는 이 노르웨이산 연어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그렇게 붉은 편이 아니에요. 특히 줄어드는 갑각류로 인해 야생에서 자란 연어는 거의 회색빛에 가깝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매번 붉은 빛의 연어를 먹는 이유는 양식장에서 더 맛깔나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 인공 아스타잔틴을 섞기 때문이에요. 지난 2021년 믿었던 슈퍼푸드의 배신이라며 이 연어의 안전성을 두고 크게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어요. 노르웨이 양식 연어에 발암 물질이 검출되어 위험하다. 양식장 연어의 인공 발색제가 복통과 두드러기를 유발한다라고요. 다행히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논란은 금방 사그라들었고 마지막엔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정보의 홍수 속에 잘못된 정보가 쉽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 기준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이 생선의 안전 섭취량을 확인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이 건강을 생각하며 조심해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혹 잘못된 식품 정보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 틈틈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 되세요. 여러분은 프라이드 파이신가요? 양념 파이신가요? 아니면 반반? 짜장면 파냐 짬뽕 파냐처럼 도무지 끝날 수 없는 이 질문. 이것은 프라이드 치킨도 양념 치킨도 제각각이 너무 맛있기 때문이죠. 생각만 해도 벌써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 양념 치킨은 세상에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걸까요? 개발자가 따로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1980년대 두 평 남짓한 치킨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윤종계 씨는 이 가게에서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남기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치킨을 덜 퍽퍽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해요. 더불어 이 식으면 식을수록 퍽퍽해지는 프라이드 치킨 대신 좀 식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치킨은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윤종계 씨는 김장할 때 배추를 이 붉은 양념에 버무리는 과정을 치킨에 한번 접목시켜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 배추 대신 프라이드 치킨을 버무릴 양념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개발해보았어요. 하지만 이 딱인 맛을 찾아내기가 여간 쉽지 않았죠. 그러다가 동네 어머니가 양념에 물엿 한번 넣어보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아니 물엿을 넣었더니 웬걸 이 밋밋했던 양념의 맛이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감을 잡은 이 윤종계 씨는 매콤달콤한 소스를 완성해서 프라이드 치킨에 버무린 다음 주변 여러 사람들한테 시식을 한번 권했죠. 초반에는 손에 양념이 묻는다는 둥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발전을 거듭한 끝에 윤종계의 양념치킨은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으로 어마무시한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윤종계 씨가 이 불도저로 돈을 쓸어 모았다고 표현할 만큼 당시 매출이 정말 어마무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매콤하고 달짝지근한 소스로 전국 1,8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점포를 설립한 이곳은 바로 멕시칸 치킨이에요. 근데 왜 이 브랜드 이름이 멕시코의 맥이 아닌 멕시칸 치킨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얼마 전 한 예능에 출연한 윤종계 씨는 멕시칸 치킨의 멕시칸은 맵고 시고 달콤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어요. 와, 맵고 시고 달콤한 치킨의 아버지. 네이밍 센스 정말 대단해요. 만약 이 윤종계 씨가 당시 양념치킨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장남삼아 상상해 본 것이긴 하지만 아마 이 윤종계 씨는 대한민국 제일 부호가 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이 멕시칸 외에 다른 프랜차이즈는 윤종계 씨의 허락 없이 이 양념치킨을 만들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멕시칸 치킨이 아닌 다양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양념치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여기엔 윤종계 씨의 미담이 한 가지 숨어 있는데요. 처음 양념치킨을 개발한 그는 당시 양념에 대한 특허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 멕시칸 치킨의 직원이 양념치킨의 양념에 대한 물질 발명 특허를 몰래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윤종계 씨는 변리사의 자문을 통해서 부하 직원이 명백히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로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했고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이 부하 직원에 대한 처벌과 양념치킨에 대한 특허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죠. 하지만 처벌받을 부하 직원이 걱정됐던 그는 이 직원과 면담을 진행했고 결국 자신이 특허를 포기해야만 그 직원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어 양념에 대한 특허를 포기하게 됐어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지만 그때부터 이 윤종계 씨의 양념은 모두의 양념이 되게 되었어요. 만약 윤종계 씨가 양념치킨 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개발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그가 양념치킨에 이어 개발한 것은 바로 치킨무. 치킨을 먹던 중 슬슬이 물릴 때쯤 무 하나 집어서 입에 넣으면 입안을 싹 정리해주면서 이 느끼함도 없애고 또 동시에 입맛을 다시 돋구어주기도 하는 이 치킨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곁들임 식품이잖아요. 하지만 이 윤종계 씨는 양념치킨과 마찬가지로 치킨무에 대한 특허 역시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덕분에 우리가 흔하게 치킨무를 접할 수 있지만요.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가 흔히 치킨을 주문할 때 사용하는 이 반반무만이라는 단어에서도 윤종계 씨 지분이 한 80% 정도 될 것 같지 않나요? 괜히 이 대한민국 치킨의 아버지라 불리시는 게 아닌가 봅니다. 얼마 전 기존 냉동육이 아닌 신선한 냉장육 치킨을 먹으려면 추가 금액을 내야 한다고 고지한 BBQ가 논란이 됐었어요. 치킨 업체들의 이 물가 잡기에 나선 정부와 가격 인상에 부정적인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BBQ가 우회적으로 비용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이유였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대한민국 3대 느님이었던 이 치느님이 어쩌다 이렇게 논란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 원물의 가격 때문이겠죠? 제발 그만 올라주세요, 치느님. 자, 여기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하얀 옷을 입고 새하얀 테이블에 앉아 새하얀 식기구로 저녁 만찬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과거 프랑스 궁정 문화를 재현하고 있는 듯한 이 이질적인 모습. 지금 이 장소 어느 나라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놀랍게도 2018년 한국에서 진행된 디네 앙블랑의 행사 현장이에요. 이 하얀색 드레스 코드와 근사한 테이블 스타일링. 이 사람들은 뭘 위해서 이렇게 멋들어진 디너 파티를 즐기고 있는 중일까요? 또 디네 앙블랑은 도대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프랑스어로 순백의 만찬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디네 앙블랑에 대한 궁금증, 이 송편스픽에서 해결해 드릴게요. 디네 앙블랑은 해외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글로벌 이벤트예요. 1988년 프랑스와 파스키에라는 한 프랑스인이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디너 파티에서 시작이 됐고 이후 런던, 뉴욕, 도쿄 등 5개 대륙 약 80개의 도시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는 디너 파티로 발전됐어요. 자, 현재까지 참여 인원이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 있는 이 디네 앙블랑. 다른 디너 파티와 차별화되는 규칙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규칙은 바로 디너 파티의 모든 참석자들은 드레스 코드를 흰색으로 맞춰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 이 규칙은 초창기 기획 당시 이 참석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이 프랑스 궁정 문화를 재현한다는 취지 아래 이 참석자들이 모두 드레시한 하얀색 옷을 입은 채 디너 파티를 즐기며 이색적인 장관을 연출하고 있죠. 또 다른 규칙, 행사 장소를 개최 직전까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에요. 디네 앙블랑 초창기에는 이 프랑스 당국의 행사 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행사 시작 직전까지 장소를 비밀로 붙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이 파티 장소를 시작 직전까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이 참가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진 걸까요? 이 참가자들의 좋은 호응이 이어져서 지금은 디네 앙블랑을 더욱 특색 있는 디너 파티로 만드는 데 일조한 규칙이 되었어요. 마지막 규칙은 바로 모든 참가자들은 디너 파티에 필요한 식기와 테이블, 의자, 심지어 냅킨까지도 직접 준비해 와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 방식을 Bring Your Own, 줄여서 BYO라고 하는데요. 디네 앙블랑에서는 기본 파티 세팅 용품뿐만 아니라 음식까지도 직접 준비해 와야 돼요. 참가자들은 본인의 취향대로 요리를 직접 준비해 오는 경우도 있고 에피타이저, 메인 디시, 디저트 등 셰프들이 요리한 프렌치 코스 요리를 사전에 주문해서 만찬 당일에 즐기곤 하죠. 지난 2016년 디네 앙블랑은 국내에서도 처음 개최됐어요. 당시 1200명가량의 인원이 참석해 파티를 즐겼고 이어서 2018년에는 1500여 명의 참가자들을 기록하며 이 서울 도심 속 이색적인 장관을 연출했어요. 그리고 기나긴 코로나 시대를 끝내는 이 시점, 마침내 5년 만에 디네 앙블랑이 국내에 돌아왔어요. 오는 5월 27일 토요일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2023 디네 앙블랑 서울은 화이트 드레스 코드, 음식이나 테이블 등을 참가자들이 준비해오는 것 등 기존의 규칙들을 그대로 따르지만 특별하게 준비된 것이 있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파티의 꽃, 디너 음식. 샤키테리로 유명한 프랑스 구르메의 대표 로무알드 셰프와 르 셰프블루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인 로랭 셰프가 의기투합하여 이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도 이 프랑스 고유의 전통성을 담은 고품격 프렌치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해요. 프렌치 코스 요리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정말 이 구미가 당기는 조합이거든요. 사실 이 디네 앙블랑에는 음식을 좀 막 바리바리 챙겨가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셰프들이 준비하는 요리를 사전에 예약한 다음 현장에서 픽업해서 맛보는 것도 되게 근사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2023 디네 앙블랑 서울에 참가를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총 3단계의 신청 기간이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디네 앙블랑을 개최한 호스트가 초청한 게스트나 지난 디네 앙블랑에 참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등록을 완료한 회원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추가로 등록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단계인 세 번째 단계에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든 이들이 선착순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자, 이 5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이벤트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어요. 아티스트 수민과 소코도모, DJ 말립 등 이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디네 앙블랑 현장을 흥겹게 빛낼 예정이고 관심 있는 분들은 어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23 디네 앙블랑 서울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얻을 수 있는 공식 SNS 채널과 홈페이지 링크도 제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고정 댓글 꼭 확인하시고요. 디네 앙블랑 인터내셔널의 샌디 사피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런 인터뷰를 남겼어요.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편안하게 즐기라고 말하고 싶다. 흰옷이 더러워질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말이다. 함께 모여 즐겁게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옷이 좀 더러워지면 어떤가? 정말 멋진 말이네요. 이 하얀색 옷을 입고 있으면 좀 조심스럽게 마련이지만 좋은 경치와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요? 오늘도 맛있는 시간 보내세요. 피자헛 노. 최근에 이 광고 보셨나요? 아무리 봐도 정신 나간 것 같은 이 광고 한두 개가 아니었죠. 바로 피자헛의 신제품 광고였는데요. 한때 한국 피자업계 부동의 1위였던 피자헛. 근데 최근에는 이 매장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피자헛은 어떻게 국내 피자업계 1등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을까요?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명동이나 강남역 등 이 번화가에 나가면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풀풀 풍기는 빨간 모자 로고를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8, 90년대를 주름잡았던 피자헛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피자헛의 시작은 1958년 미국이에요. 창립자는 댄 카니와 프랭크 카니 형제였죠. 피자헛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당시 매장에 창문이 8개가 있었는데 이 중 5개에는 피자라는 글을 써놓고 나머지 3개에는 뭘 써야 할지 몰라 고민하던 중 매장이 오두막처럼 생겨서 오두막을 뜻하는 영단어 헛을 넣었다고 해요. 이후 장사가 잘 되자 카니 형제는 매장을 이전하고 피자헛 인코퍼레이션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1968년 피자헛은 미국 전역에 480여 개 매장을 거느린 정말 거대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죠. 1985년 드디어 피자헛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첫 매장의 위치는 이태원, 동선식품을 세운 성신제가 라이선스를 얻어서 1호점을 냈어요. 한국에 들어온 피자헛은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춰 불고기 피자 등의 메뉴를 개발해 인기를 끌었고 매장 역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축해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었죠. 피자헛은 이렇게 국내 최초로 피자 문화를 보급한 것 외에도 되게 다양한 마케팅을 펼쳤어요. 1986년에는 최초로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작했고 1996년에는 피자도 끝부분에 치즈를 넣은 치즈 크러스트 피자를 최초로 선보이기도 했죠. 물론 도미노 피자, 시카고 피자 등 다양한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오고 또 1990년에는 국내 토종 피자 브랜드인 미스터 피자가 탄생하기도 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 피자헛이 국민들의 사랑을 정말 크게 받았어요. 지금은 일반적인 대형 피자 브랜드에 불과하지만 당시에는 다른 프랜차이즈들과는 차이가 있는 프리미엄한 브랜드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이에요. 피자헛이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던 2000년대 초만 해도 피자헛이 몰락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피자헛은 본격적으로 피자 시장 경쟁에서 좀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2019년도에 공개된 피자 가맹점 영업이익을 보면 피자헛은 6위에 등극해 있어요. 와, 8, 90년대를 주름잡던 피자헛이 왜 이렇게까지 추락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다양한 피자 브랜드들이 등장할 때 이 경쟁에서 밀린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어요.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피자헛을 제외한 타 브랜드들이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던 상황에 피자헛은 본인들의 인기에 취해서 기존의 매출만 믿고 레스토랑식 운영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점을 패점으로 들고 있어요. 이후 피자헛 또한 배달 시장이 주력 시장이 됐다는 것을 깨닫고 포장 할인이나 점심 뷔페 등을 도입해서 빠르게 태세 전환을 시도했지만 좀 늦었죠. 이미 타 브랜드들이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중반부에 등장한 저가형 피자 브랜드들도 이 피자헛에 되게 큰 타격을 입혔어요. 피자스쿨, 피자마루 등 저가 피자 브랜드들은 고가의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피자의 이미지를 대중적인 간식 또는 가벼운 외식 메뉴로 인식을 전환하는 데 큰 기여를 했거든요. 프리미엄 피자 브랜드들은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결국 2000년대 후반부터 피자헛은 여타 피자 브랜드에 밀리고 또 웰빙 열풍 등 이 다양한 요인이 겹쳐서 2015년에는 75개의 직영점 중 61개의 가맹점으로 변경을 하거나 폐점하게 되었어요. 이후에도 꾸준히 지지부진하던 피자헛은 2017년 끝내 투자 전문 회사 오차도원의 지분 100%를 매각하게 됐죠. 피자헛은 오차도원이 인수한 뒤로 공격적인 마케팅과 파격적인 할인 행사, 1인 피자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냉동 피자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혼밥족의 증가로 옛날 아성을 찾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자헛은 완전히 몰락했냐고요? 그렇다면 오프닝에 봤던 그 재밌던 광고를 우리가 보진 못했겠죠. 최근 피자헛은 36주년을 기념해 추억의 맛과 감성을 담은 레트로 스페셜 세트를 출시했어요. 또한 비대면 시대를 겨냥해 차량 픽업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 인기 애니메이션인 포켓몬과 콜라보를 진행하는 등 여전히 노력 중이에요.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꿈꾸며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는 피자헛. 과연 그때의 명성을 다시 재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피곤하거나 일을 많이 했을 때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당 떨어진다. 보통 이럴 때 우린 단 것부터 찾잖아요. 사실 저도 당이 떨어질 때면 근처 카페에 달려가서 핫초코나 라떼를 마시곤 해요. 음료를 한 모금 마실 때면 이 온몸에 찌릿하고 에너지가 퍼지는 느낌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잘 돌아가지 않던 머리도 괜히 잘 돌아가는 것 같고 힘도 이상하게 더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당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을 느꼈던 걸까요? 당 떨어짐에 대한 다양한 오해, 오늘 송편스픽에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곤 하는데 사실 이 당 떨어진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신체 능력과 실제 혈당과는 관련이 적다고 해요. 당이 떨어진 것 같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의 혈당을 측정해보면 혈당이 낮아진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니까요. 당 떨어졌는데 라떼나 마셔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당당히 카페를 찾던 우리는 사실 잘못된 행동을 해왔던 거죠. 실제로 몸에 영향이 갈 정도로 혈당이 떨어지면 생각보다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자, 예를 들어 이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이 겪는 저혈당 증상, 심한 무기력감을 느끼고 맥박이 빨리 뛰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얼굴이 창백해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심한 발작을 일으켜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죠. 이런 증상이 오랫동안 방치되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실제로 혈당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당이 떨어진 것 같다 생각하며 마냥 단 것을 찾게 되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우리가 당분에 중독됐기 때문이에요. 뭔 소리지? 뜬금없이 웬 중독이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자, 침착하시고 제 얘기 먼저 들어보세요. 당분이 주인 설탕을 먹으면 뇌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나와요. 이 도파민은 설탕을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기분을 좋게 해주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뇌는 쾌감을 얻기 위해 전보다 더 많은 양의 설탕을 먹으며 당분에 서서히 중독되기 시작해요. 마치 이 마약에 중독되는 과정과도 비슷한 느낌이죠. 당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며 이 시도 때도 없이 단 음식을 먹기 위해 우리의 몸과 뇌를 스스로 속이게 돼요. 혈당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 추가적인 당분을 얻기 위해 당이 떨어졌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당부터 찾곤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도파민 생성을 위해서 뇌에서 당분을 찾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당이 떨어졌다 착각을 했을 때, 배고플 때죠. 왜 식사 때가 아직 아닌데 이상하게 막 허기질 때 있잖아요. 바로 이때 우리 몸은 당이 떨어졌다고 또 착각을 하는 거죠. 힘들 때 단 음식이 당기는 것처럼 어떨 때는 매운 음식이 당기거나 짠 음식, 심지어 느끼한 음식이 당길 때도 있죠. 좋아하는 음식이 생각나거나 단순히 배가 고파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특정 맛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면 우리 몸에 어떤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짠 음식이 당기는 이유는 우리 몸에 나트륨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격한 운동을 했을 경우 이 땀을 통해 몸에 있는 많은 양의 나트륨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많은 양의 나트륨 섭취가 필요해요. 짠 음식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스포츠 드링크를 이용하여 나트륨을 보충할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은 날 매운맛이 당기는 이유도 있어요. 매운맛은 우리 몸에서 통증이나 화상으로 인식이 되는데 이때 진통 역할을 하는 엔도르핀이 분비되어서 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 들 수 있어요. 단맛처럼 심하게 중독되지는 않지만 매운맛을 너무 자주 섭취하게 되면 또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일반 식단에 매운 음식 한두 개 곁들여서 먹는 게 좋죠. 마지막으로 느끼한 음식이 당기는 이유는 바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느끼한 음식의 대명사인 치즈, 버터 등 유제품으로 만들어진 음식들은 이 크립토판이라는 유기화합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유기화합물은 또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쓰기도 해요. 세로토닌은 유제품 외에도 고기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기분이 저기압일 때 고기 앞으로 가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네요. 음식을 먹는다는 행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기쁨 중에서 생각보다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을 정해놓으면 오히려 그 금지 음식들을 더 자주 먹고 싶고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음식을 먹고 싶다고 갈망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몸에 좋고 균형 잡힌 식사를 평상시에 잘 챙겨 먹고 있다면 한 번쯤은 우리 뇌를 위해 그리고 또 우리 몸을 위해 달달한 음식을 먹으며 속아주는 것 어떨까요? 드디어 6월 말 미국의 3대 버거 파이브가이즈의 국내 오픈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작년 말부터 한국에 상륙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 국내 패스트푸드 업계를 흔들었던 파이브가이즈가 강남대로에 1호점을 오픈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인앤아웃 쉑쉑버거를 이어서 파이브가이즈는 어떻게 미국 3대 버거가 되었는지, 파이브가이즈만의 특별한 매력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파이브가이즈는 1986년 버지니아에서 탄생했어요. 창업자 머렐은 2번의 결혼에서 태어난 4명의 아들과 함께 일한다는 의미에서 파이브가이즈라고 매장 이름을 지었었는데 이 매장 창립 직후에 늦둥이가 태어나면서 아버지를 대신해 5명의 형제들이 일한다는 의미로 변형되었어요. 현재는 차남이 식당 총 책임자로 일하고 있고 손자들까지 합세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 파이브가이즈의 운영 방식은 조금 독특한 것으로 유명해요. 먼저 인테리어를 보면 레드와
화이트 색상의 체크 무늬를 적용을 했는데 한눈에 보기엔 좀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또 이유가 있어요. 머렐이 파이브 가이즈를 오픈하기 전 한 호텔에 머물면서 메리어트 호텔의 창업주가 쓴 책을 우연히 읽게 됐는데 이 청결한 공간에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면 음식 사업에선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머렐은 이 말에 되게 크게 공감해서 지금까지도 파이브 가이즈 매장에 화려한 장식이나 별도의 인테리어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인테리어에 투자할 돈을 아껴서 음식에 모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신선한 재료를 조리하기 위해서 매장에는 냉동고나 타이머, 전자레인지가 전혀 없다고 해요. 자, 파이브 가이즈 맛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바로 땅콩을 들 수 있어요. 파이브 가이즈 매장에는 이 땅콩을 포대째로 잔뜩 비치해 놓곤 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매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재료이기도 하고 동시에 햄버거가 나오기 전 손님들이 직접 까먹어도 되는 서비스 푸드이기도 해요. 하지만 땅콩이 매장 내에 비치된 가장 큰 이유는 파이브 가이즈의 패티를 비롯해 튀김류 등 음식들이 모두 땅콩 기름으로 튀겨지기 때문이에요. 땅콩 기름은 발연점이 232도씨, 식용유나 참기름 등 다른 기름 대비 굉장히 높아요. 발연점이 높다는 건 기름이 잘 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튀김 등 고온으로 요리할 때 이 기름이 타면 이 탄맛과 성분이 식재료에 스며들면서 안 좋잖아요. 이 발연점이 높은 땅콩 기름으로 튀김 등의 고온 요리를 하면 잘 타지 않을 뿐더러 이 땅콩 특유의 고소한 풍미까지 더해져서 맛이 더욱 살아나죠. 한편 이 파이브 가이즈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한국에서도 땅콩이 서비스 푸드로 제공되냐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파이브 가이즈 프랜차이즈를 도입시킨 하나갤러리아 김동선 전략본부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도입됩니다. 해시태그 무료 땅콩이라고 글을 남겨서 국내 소비자들도 땅콩 무한 리필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동선 전략본부장이 지난 4월 홍콩 파이브 가이즈 매장에서 직접 햄버거를 만드는 사진이 공개돼서 눈길을 끌었어요. 전략본부장이나 되는 사람이 직접 매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또 앞치마를 두른 채로 재료 손질부터 패티를 굽는 모습은 정말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김동선 본부장은 실습 내내 수제 명품 버거라는 말을 실감했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자신이 원래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갔다는 말을 덧붙여 이 국내 햄버거 러버들의 기대감을 증폭시켰죠. 하지만 이 공개되는 부분이 많을수록 실망스럽거나 우려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첫째, 바로 가격이에요. 얼마 전에 고든 램지가 국내 햄버거를 출시하면서 이 상상도 못할 가격으로 버거를 판매해서 논란을 샀잖아요. 이러한 가격 논란은 파이브 가이즈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공식적이진 않지만 세트로 맛을 볼 경우 약 2만 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기사에 사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죠. 햄버거 세트 하나에 2만 원이라 아무리 신선하고 맛있는 재료를 쓴다 해도 선뜻 사 먹기는 좀 어려운 금액이긴 해요. 둘째는 현지화에 대한 우려예요. 아무리 맛있다던 해외 푸드 브랜드들도 국내에 오면 이 현지화가 되면서 실망을 안긴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토핑을 무료로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이나 봉지 안이 가득 넘치도록 이게 감자튀김을 담아주는 포장 방식, 다양한 음료를 자유롭게 맛볼 수 있는 음료 머신 등이 매력적인 점인데 이게 국내에서도 적용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또 지나치게 짜고 기름진 맛에 거부감을 느끼는 한국인들이 이 파이브 가이즈 특유의 짠맛을 과연 좋아할지 아니면 파이브 가이즈가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간을 맞춰서 잘 출시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점이죠.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아시아, 중동 등 23개 국가에서 운영 중인 파이브 가이즈. 한국은 홍콩,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마카오에 이은 아시아 6번째 진출 국가라고 하는데요. 향후 5년 안에 국내에 15개 매장으로 오픈하겠다는 파이브 가이즈의 도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난해 5월 신논현역 근방에 오픈했던 굿스터프 이터리는 이 오바마 버거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사업 철수를 결정했어요. 고든 램지는 2개의 매장을, 인앤아웃은 팝업을, 2년 만에 돌아온 파파이스까지 이 실패와 성공이 반복되는 국내 햄버거 시장은 사실 포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람들의 입맛이 점점 고급화되어 가며 수제버거나 프리미엄 버거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요즘 이 파이브 가이즈는 어떤 포지션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할지 아직은 미지수인데요. 미국 본토의 맛을 그대로 가져오겠다고 호언장담하는 파이브 가이즈. 이 한국인들에게 사랑받는 버거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바야흐로 여름! 이제 30도를 웃도는 계절이 되었는데요. 여름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냉면. 살얼음 동동 띄운 시원한 육수에 쫄깃한 면발 한 입 후룩 하면 정말 바랄 것이 없는데요. 제가 또 웬만한 냉면 맛집은 다 가봤거든요. 오늘 일자로 서울 냉면 맛집으로 갱신해드립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냉면에도 여러 파가 갈리잖아요.
뭐 슴슴한 평양냉면, 새콤달콤한 함흥냉면, 또 담백한 진주냉면. 우선 이 슴슴한 평양냉면 맛집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으로 알려드릴 곳은 마포구에 위치한 을밀대예요. 허름한 3층 벽돌 건물에 위치한 이 을밀대,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노포예요. 다소 허름한 외관인데도 이 식사 시간만 되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으로 꽉 차는데요.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메밀향이 나는 구수한 육수예요. 메밀면을 만들 때 끓인 면수와 한우 사고를 우린 육수가 섞여 깊은 맛을 내요. 여기에 돼지고기가 잔뜩 들어간 이 을밀대만의 녹두전과 함께 먹으면 더 바랄 것이 없어져요. 다음은 충무로에 위치한 필동면허. 여긴 미쉐린 가이드 서울편 2023에 선정될 정도로 입지가 단단한 곳인데요. 이곳의 특징이라고 하면 고춧가루와 청양고추가 고명으로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비교적 진하고 기름진 육수냉면에 올려진 이 고추의 매콤한 맛이 입안을 개운하게 감싸줘요. 또 메밀 함량이 높아 좀 이렇게 툭툭 끊어지는 면도 특징이죠. 필동면허는 평양식 만두와 수육 또한 빼놓을 수 없어요. 이 부드러운 수육과 피가 두꺼운 이 평양식 만두에 간장 살짝 찍어 먹으면 별미가 따로 없죠. 마지막은 강남에 위치한 진미 평양냉면이에요. 윤세권 셰프가 운영하는 곳인데요. 이 유명 평양냉면 식당에서 20년의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만든 곳이라 이 자부심이 대단해요. 이곳의 특징이라면 기본에 충실하다는 점이에요. 이 진한 육수에 깔끔한 고명과 탄탄한 면, 또 추가적으로 어복쟁반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실제 탈북자가 이곳 냉면을 맛보고 옥류관 같은 고급 냉면이 아니라 이 서민들이 자주 먹던 평양냉면이 떠오른다고 말한 걸 보니까 와, 이 맛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죠. 자, 이 평양냉면 맛집에 이어서 함흥냉면 맛집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고로 냉면이랑 좀 매콤, 새콤, 달콤해야 하잖아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집은 함흥냉면 좀 먹는다면 모를 수가 없는 집이죠. 동대문과 을지로 사이에 위치한 오장동 흥남집이에요. 4대째 이어오는 변치 않는 이 손맛 때문에 아직도 대가족 단위로 손님이 바글바글한 곳인데요. 이곳만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 특제 양념장과 참기름이에요. 뭐 사람마다 입맛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곳에서 회냉면을 주문하면 이 참기름을 반드시 추가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 집만의 이 특별한 진수, 소화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기호에 따라 설탕을 넣어도 맛있다고 하니까 본인 취향껏 만들어 먹으면 돼요. 기존에 비해 뭐 가격이 좀 올랐다라는 평도 있지만 여전히 이 함흥냉면의 본자이니까 이번 여름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론 명동에 위치한 명동 함흥면옥이에요. 외국인들의 입맛마저 사로잡은 이곳 역시 역사가 50년이 넘는데요. 이곳만의 특징이라면 비빔냉면을 시켰는데도 이 빨간 양념에 쏟아진 자작한 육수예요. 이 담백한 육수 맛이 약간 매울 수 있는 양념의 맛을 중화시켜 주는데 여기에 신선한 가자미회 한 젓가락 딱 얹으면 이게 또 참을 수가 있나요? 냉면이 낯선 외국인들의 입맛에도 맞는 곳이라고 하니까 무난하게 먹으러 가기에 좋을 듯해요. 마지막으로는 전설의 냉면 삼봉면옥을 빼놓을 수가 없죠. 1985년 지금은 롯데백화점 강남점인 이 그랜드백화점 지하 1층에서 시작한 곳이에요. 아니 백화점에 옷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냉면 먹으러 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사골 육수를 사용하는 물냉면과 이 매콤달콤한 비빔냉면 둘 다 맛있어서 어떤 걸 먹을지 매번 고민했어야 했는데요. 이 삼봉냉면은 물과 비빔 두 냉면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오이 식초 절임이 고명으로 올라간다는 점이죠. 이 새콤달콤한 맛에 이 꼬들꼬들한 식감이 입맛을 되게 확실하게 살려줘요. 삼봉면옥은 그랜드백화점에서 나온 후에 바로 옆에 4층짜리 건물을 올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다가 지금은 성수대교 남단에 삼봉면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여름에 평양냉면과 함흥냉면만 찾는 게 아니죠. 면발 맛집 몇 곳 소개해드릴게요. 시청역에는 냉콩국수 맛집으로 인기를 끄는 진주회관이 있어요. 이곳의 특별한 점은 믹서기. 나사에서 개발한 믹서기로 콩을 갈아서 국물을 만든다고 하는데 과거 이건희 회장도 즐겨 찾는 곳이었다고 하죠. 또 망원에는 부산에서 건너온 밀면집이 있어요. 가게 이름이 밀면집인데요. 서울에서 유일하게 부산의 맛 그대로 가져왔다고 해요. 연희동에 있는 평택 고요사집 냉면은 오징어채가 들어있는 비빔냉면이 인기예요. 매콤한 양념장에 버무려진 냉면이 입맛을 자꾸 당기게 하는 이 중독성이 있죠. 을지로나 남대문 근처에 베타랑 칼국수도 기억해두세요. 전주 맛집인데 서울로 진출한 곳이에요. 여긴 칼국수도 유명하지만 쫄면이 정말 맛있어요. 매콤달콤 새콤한 이 양념에 쫄깃한 면발이 집 나갔던 입맛을 돌아오게 만들죠.
여기에 만두까지 곁들이면 무한 흡입 가능합니다. 장수를 의미하는 냉면은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이 한국 근대사에도 꾸준히 등장하는데요. 냉면은 이 역사를 함께 해온 음식이라고 해도 무방한 것 같아요. 여름에 입맛이 없고 기력이 없을 때 냉면 찾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정신이 번쩍 든다. 이제 여름도 코앞인데 오늘 점심이나 저녁에는 오랜만에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신가요? 지금 날씨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30도를 훨씬 웃도는 거. 와, 믿겨지시나요? 아니 벌써부터 날씨가 이런데 이번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부터 되지만 괜찮아요. 우리에겐 봄날이 있잖아요. 뜨끈한 삼계탕 한 그릇 마시면 이열치열. 걱정도 문제없다 이거죠. 근데 이 봄날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고 왜 하필 많고 많은 동물들 중에 이 닭이, 이 삼계탕이 봄날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이번 복날은 7월 11일 초복, 7월 22일 중복, 8월 10일 말복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날은 기력을 보충해야지 라는 인식이 강해서 복날만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이 복날에 대한 첫 기록은 중국의 역사서 사마천의 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진나라 덕공 2년에 이 삼복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조정에서는 신하들한테 고기를 나눠주기도 했고 민간에서는 더운 여름 이 식욕이 떨어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육류나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챙겨 먹었다고 해요. 이 복날의 복자, 이 유래에 대해서는 정말 정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가장 유력한 것은 복은 사실 이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는 형상의 한자에서 유래되었다는 거죠. 이 여름철 무더운 더위에 기운을 차리지 못해 이렇게 개처럼 푹 퍼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좀 황당하죠. 또 이 삼복의 유래는 오행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오행에서 여름은 불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여름 불기운에 3번 굴복한다라고 해서 삼복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삼복더위를 이기기 위한 풍습이 시작된 때는 바로 조선시대. 우리나라 풍속을 정리해 놓은 동국세 시기에서 이 삼복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복날에 왜 하필 많고 많은 것 중에 삼계탕을 먹게 되었을까요? 아까 이 복날의 복자가 개가 엎드려 있는 형상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정근대 시대로 돌아가 보면 주로 복날에는 이 게를 재료로 한 게장국을 끓여 먹었다고 해요. 과거에는 이 게가 가진 성질이 이 열독을 다스려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사실 그 시절엔 소나 돼지같이 고기를 내어줄 수 있는 동물들이 음식보다는 생계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았기 때문이죠. 당시 소는 논밭에서 일을 하는 동물이었고 돼지는 먹는 일만 하고 이 사육이 어려워서 좀 낮춰보는 식재료였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비교적 구하기 쉬운 이 게를 재료로 한 게장국을, 또 양반들은 주로 소고기를 재료로 한 육개장을 먹었다고 해요. 그럼 이 삼계탕은 언제부터 먹은 걸까요? 이 원적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닭백숙,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고요.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던 음식이었어요. 서민들도 자주 해먹던 요리였죠. 이후 이 닭백숙은 일제감정기 시대로 넘어와서 여러 부잣집에서 백숙에 인삼가루를 넣어서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삼계탕의 시초였죠. 당시에는 주재료가 닭이었고 또 인삼이 부재료였기 때문에 게삼탕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그러다 닭보다 이 인삼이 귀하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지금의 이름인 삼계탕이 되었죠. 어때요? 이 인삼을 넣어서 먹기 시작한 시기를 보면 생각보다 이 삼계탕의 유래가 그리 길진 않는 거죠. 자, 이후 1960년대가 지나고 이 88 올림픽에 들어서면서 해외 언론에 한국인은 개고기를 먹는다라는 인식에 물매를 맞고 이 게장국의 하향세가 시작되었어요. 이 개고기 식용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복날의 개고기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죠. 대신 삼계탕이나 추어탕이 여름철 기운을 북돋아주는 메인 보양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2021년 이 삼계탕이 중국의 역사 왜곡 대상에 오르면서 좀 뜨거웠었죠.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 이 삼계탕이 등장했고 또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에는 이 삼계탕이 광둥성의 오랜 가정 요리이자 궁중 요리라고 우기고 있는 판국이죠. 어이가 좀 없어요. 그쵸? 자, 이 무더운 여름이면 이열치열, 지친 몸에 기력을 보태주는 삼계탕. 오늘 저녁에는 이 뜨끈한 삼계탕 한 그릇 어떠세요?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삼계탕 맛집은 어디신가요? 요즘 너무 덥죠? 아니 땡볕에 몇 분 서 있기만 해도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파오는데요. 그중 가장 더운 날이라는 이 복날에 저는 삼계탕을 꼭 챙겨 먹는 편이에요. 여러 곳에서 이 삼계탕을 맛봐온 저로서 또 지난 냉면 맛집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이 삼계탕 맛집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정말 많거든요. 이번에도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신길동에 위치한 원조호수 삼계탕. 워낙 유명한 곳이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신풍역 4번 출구에서 5분 정도 걸으면 초록색 간판에 원조호수 삼계탕집이 나와요. 가게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건 바로 메뉴판. 이 메뉴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삼계탕 이 글자는 이 단일 메뉴인 삼계탕에 대한 이 가게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듯해요. 고소한 국물이 일품인 이 호수 삼계탕은 맑은 국물이 아닌 이 들깨를 넣어서 만든 좀 걸쭉한 영양식 삼계탕이에요. 이 들깨의 찹쌀가루, 땅콩가루를 베이스로 활용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걸쭉한 이 스프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이 처음 이 삼계탕의 비주얼을 보고 잠깐 망설인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국물을 한술 떠 먹어보면 처음에 망설임은 금방 잊혀지고 이 진한 고소함이 가득한 국물 맛을 즐기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원조호수 삼계탕집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거 바로 고추장이에요. 메뉴판에 고추장 별도 포장 판매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을 정도로 이 고추장을 사가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삼계탕과 함께 이 고추장도 맛보시면서 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한 통 구매하는 것 또한 제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삼계탕 맛집은 물레역에 위치한 능이버섯 삼계탕집이에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삼계탕집인데요. 자, 이곳 역시 저녁 시간대에는 웨이팅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비교적 이른 저녁 시간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능이버섯 삼계탕은 이 찰밥과 함께 이 능이버섯이 소복하게 쌓여있는 채로 뚝배기에 담겨져서 나와요. 국물 한 숟갈을 먹자마자 이 진하게 우려낸 능이버섯 향이 막 올라오는데요. 이 국물 맛이 또 이 중독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또 한 번만 맛본 사람은 없다는 이 집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찰밥. 흔히 이 닭 안에 찰밥을 넣어주는 다른 가게와는 달리 이곳의 찰밥은 그릇에 따로 담긴 채로 나오는데요. 와, 또 이 밥만 먹어도 쫀득쫀득이 맛있을 정도로 간도 또 적당히 잘 배어 있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아예 후식으로 밥을 또 한 번 주문하곤 하죠. 거기에다가 이 닭고기는 또 얼마나 야들야들하고 잘 뜯어지는지 순삭은 기본이죠.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이지만 먹어보면 이 좋은 재료들과 깊은 맛으로 인해서 또 이 가격을 수긍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교대역에는 이름에서부터 내공이 느껴지는 3대 삼계장인 집이 있어요. 실제로 3대째 운영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3대 삼계장인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자, 이곳은 특별하게 세 종류의 삼계탕을 판매하고 있어요. 메뉴는 이 잣 삼계탕과 녹두 삼계탕, 쑥 삼계탕이 있는데요. 이 쑥 삼계탕에는 찹쌀밥이 추가로 들어가요. 여기 비주얼 한번 보세요. 잣, 녹두, 쑥 어떤 재료를 활용했느냐가 이 육안으로도 정확하게 차이가 나죠. 자, 삼계탕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뚝배기에 가득 담긴 이 뽀얗고 녹진한 국물은 고소하고 진한 이 잣향 덕분에 이 국물을 먹기 전부터 몸보신이 되는 그런 느낌이 나요. 여기에 이게 닭가슴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야들야들하게 잘 삶아진 살코기를 젓가락으로 찝어서 한 입 먹으면 이곳이 왜 장인집이라 불리는지 이해가 가죠. 작 삼계탕보다 조금 더 이 진득한 국물을 원하시는 분들 녹두 삼계탕 드시면 되고요. 또 이 녹두가 들어가서 그런지 국물 빛깔도 조금 더 어두운 색에 이 닭고기와의 조화도 좋아서 닭냄새 예민하신 분들 문제없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쑥 삼계탕 초록색의 국물 빛깔 때문에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삼계탕이에요. 저도 아직 먹어본 적은 없지만 같이 간 제 지인의 말에 따르면 생각보다 숯향이 이렇게 강하지가 않고 또 그 깊이는 위에 두 삼계탕과 동일하니까 잣이나 녹두보다 좀 더 이렇게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쑥 삼계탕을 주문해 보길 추천하더라고요. 자, 냉면 맛집 추천에 이어서 이번에 이 삼계탕 맛집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꼭 복날이 아니라도 이 덥고 기운 없는 날 마음 맞는 친구와 맛있는 삼계탕을 먹으며 올여름 폭염도 건강하게 이겨내보는 거 어떨까요? 올해 여름도 맛있는 음식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시작된 딸꾹질이 쉽게 멈추지 않아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쩔 때는 이 딸꾹질이 금방 멈추기도 하지만 또 어쩔 땐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몇 시간씩 이어지기도 하죠. 아니 멀쩡하다가도 불쑥 찾아오는 딸꾹질. 우리는 왜 딸꾹질을 하는 것이며 또 딸꾹질을 확실하게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가 딸꾹질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해서 정확하게 딸꾹질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딸꾹질인 급성 딸꾹질의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숨을 쉴 때 여러 근육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호흡에 필요한 근육들을 호흡 근육이라고 일컬어요. 딸꾹질은 호흡 근육들이 어떤 자극을 받아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호흡 근육 중 특히 횡격막의 변화로 인해 공기들이 폐 밖으로 급격히 나가듯 또 폐 안으로 급격히 들어오듯 이동하게 되면서 딸꾹 하는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즉 딸꾹질을 한다는 것은 호흡의 리듬이 깨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호흡의 리듬을 깨트리는 요인들이 전부 딸꾹질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과식, 빨리 먹는 습관, 자극적인 음식, 음주, 차가운 음식을 섭취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어요. 과식을 하거나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 그만큼 입을 벌리는 횟수가 늘어나 위에 공기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폐 아래에 위치한 횡격막을 자극해 경련을 일으키게 돼요. 횡격막의 경련으로 인해 폐가 갑작스럽게 팽창하면서 외부 공기가 유입이 되고 갑작스러운 외부 공기 유입을 막기 위해 우리의 목은 급격하게 목구멍을 닫으면서 딸꾹이라는 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딸꾹질이 48시간이 지나도록 멈추지 않는다 혹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딸꾹질을 시작한다면 여기 꼭 집중해 주세요. 대개 딸꾹질은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지만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난치성 딸꾹질로 진단하며 이것을 병적 딸꾹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난치성 딸꾹질은 일상생활이나 수면에 방해가 되고 뇌졸중이나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 뇌종양, 뇌염, 식도 역류, 식도 탈장, 폐렴, 늑막염 등 심각한 원인 질환에 의한 증상일 수 있어요. 병원을 방문해서 이 정확한 진단과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혹시나 이 48시간 동안 딸꾹질을 멈추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영상을 끄시고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딸꾹질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곤 하죠.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딸꾹질을 없애고 싶은 분들 여기 주목해주세요. 딸꾹질을 단시간에 멈추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헛구역질을 유도하는 거예요. 검지손가락으로 혀 안쪽을 깊숙이 자극해 헛구역질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이건 딸꾹질을 일으키는 호흡 근육들을 반대로 다시 자극해 원위치로 돌리는 원리예요. 하지만 너무 많이 헛구역질을 유발할 경우 위가 상하거나 손가락으로 구강에 상처를 입힐 수 있으니까 한 3-4번 정도 시도하시길 권장드릴게요. 만약 이렇게 해도 딸꾹질이 안 멈췄다면 다음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귀 막고 숨 참기.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이 부분을 지그시 30초간 눌러주면서 숨을 한번 참아보세요.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귀의 이 부분에 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손가락으로 지그시 자극을 하면 딸꾹질 반사에 영향을 줘서 딸꾹질을 멈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이 숨을 참음으로써 자극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바로 이 두 번째 방법에서 딸꾹질이 멈추곤 하죠. 설마 아직도 안 멈추고 딸꾹질을 계속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 필살 방법 하나 공개할게요. 아주 차가운 물을 입에 가득 머금고 허리를 90도 숙여서 물을 삼키는 방법이에요. 가능하신 분들 지금 한번 해보세요.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물을 머금음과 동시에 꿀꺽하고 삼키면 딸꾹질이 멈춰져 있을 거예요. 위에 이 3가지 방법 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딸꾹질을 멈추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 한번 해주시죠. 딸꾹질을 하는 이유와 간단하게 딸꾹질을 멈추는 방법에 대해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세요? 도움되셨나요? 제 필살 방법이 많은 곳에 공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밝히면서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해볼게요. 모두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 되세요. 라라라라라라라 날 좋아한다고.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손예진이 산토리니를 마음껏 뛰어다니던 이 CF 모르시는 분들 여름하면 떠오르는 이온 음료의 대표 주자 바로 포카리 스웨트의 2001년도 광고인데요. 파란색이라 그런가 이 청량하고 상쾌한 이미지로 40년 넘게 입지를 굳건히 가져오고 있는 포카리 스웨트. 그런데 이 포카리 스웨트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포카리 스웨트의 시작은 제약회사였어요. 1980년 오츠카 제약에서 탄생한 포카리 스웨트는 일본 내 스포츠 드링크 시장의 신호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포카리 스웨트가 탄생한 배경은 병원이에요. 일본 오츠카 제약의 한 연구원이 멕시코로 출장을 간 뒤에 갑작스러운 배탈로 탈수 현상을 겪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링거액을 맞던 그는 문득 생리식염수를 물처럼 마시면 간편히 수분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계기로 포카리 스웨트를 만들었죠.
포카리 스웨트가 색소를 쓰지 않고 이 희뿌연색인 이유도 이 식염수에서 비롯된 이온 음료의 본질을 담기 위해서라고 해요. 포카리 스웨트라는 이름은 네팔어로 호수라는 뜻에서 따왔어요. 또 스웨트는 영단어로 땀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표리를 해보면 만물의 생명이 물이듯 포카리 스웨트도 이 몸속을 소중한 수분으로 채워야겠다라는 의미인 줄 알겠죠? 이건 포카리 스웨트가 만들어지고 한참 뒤에 대외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고요. 이 포카리란 단어의 시작은 밝고 산뜻한 어감을 가진 단어를 찾다가 그냥 만들게 된 거라고 해요. 완전 허무하죠. 어쨌든 이 포카리 스웨트는 처음 개발할 때 생리 식염수에 포함된 각 이온의 농도를 조정해서 이 사람의 체액과 가깝게 만들었다고 해요. 또 생리 식염수가 워낙 맛이 없었기 때문에 맛에 대한 연구도 같이 이루어졌는데 이온의 쓴맛을 줄이기 위해서 자몽을 사용했어요. 이후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포카리 스웨트는 당시 입맛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잘 사용하지 않던 청색 계열의 색상을 패키지에 적용을 했는데요. 이건 오츠카 제약 사원들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패키지 인쇄가 끝나고 발매만 앞둔 상황에서 한 홍보팀 직원이 식품 패키지에는 청색 계통을 쓰지 않는다고 말을 해서 멘붕이 오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청색 계열을 패키지에 적용한 것이 대래 참신함으로 여겨져서 잘 팔리게 되었죠. 하지만 매출이 오르기 시작한 2년째 여름이 될 때까지 직원들은 벌벌 떨면서 지냈다는 일화가 있어요. 이처럼 금기시되던 청색 계통을 패키지에 적용한 포카리 스웨트, 지금은 어떤가요? 이 청색 패키지가 포카리 스웨트의 아이덴티티가 되었죠. 포카리 스웨트는 1987년 한국의 동아제약 식품사업부와 합작을 하면서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포카리 스웨트라 했을 때 이 제품보다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청량한 파란색을 가득 담은 광고들. 제가 오프닝에 이렇게 짧게 불러드렸던 포카리 스웨트의 CM송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포카리 스웨트의 광고는 당시 신인 여배우의 등용문이자 청순 이미지의 대명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광고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2001년 손예진의 CF가 메가히트를 기록한 뒤에는 한지민, 박신혜, 고은아, 김소은, 문채원 등 이 신인 여배우들이 출연을 했고, 최근에는 트와이스나 이달의 소녀 추 같은 상큼한 아이돌들이 모델로 기용되며 그 광고의 맥을 굳건히 이어오고 있죠. 하지만 이 청순한 광고 컨셉을 유지해 나가는 한국과는 달리 포카리 스웨트의 원조 일본에서는 강렬한 음악과 함께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나 칼군무를 보여주는 등의 시리즈물들이 대다수인데요. 이런 메시지의 대부분은 청춘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는 주제라고 해요. 2021년에 제작된 롱테이크 광고는 세간의 호평을 받기도 했어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온 음료랑 술을 함께 마시면 빨리 취하고 숙취도 심해진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0% 틀린 얘기예요. 흡수율이 높아져서 더 빨리 취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수분이나 당, 전해질 보충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숙취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물론 이온 음료의 단맛 때문에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온 음료가 더 빨리 취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술 마실 때 차라리 이 숙취 해소제 대신 포카리 스웨트 한 병을 옆에 두고 술자리를 즐기는 건 어떨까요? 유럽과 북미에서는 포카리 스웨트를 팔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음료명에 쓰인 스웨트이 땀을 연상시켜서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땀을 넣어 마시는 음료라고 조롱을 받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최악의 네이밍 리스트에서 상위권에 오른 적도 있다고 해요. 좀 억울한 일이긴 하겠죠. 하지만 이 덥고 쉽게 지치는 여름, 부담스러운 탄산음료 대신에 시원하고 부드럽게 목을 축이기 위해 집어들게 되는 이 포카리의 맛. 아마 평생 모르고 사는 게 좀 더 억울할지도 몰라요. 자, 날씨도 더운데 오늘 포카리 스웨트 한 잔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스타벅스에 가면 기간 한정으로 판매하는 각 지역별 숨겨진 메뉴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7월 투표를 통해 선정된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직접 개발한 다양한 지역별 음료들, 어떤 음료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주문하면 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지난 7월 스타벅스 코리아의 24주년을 기념해 스타벅스는 전국 약 1,800개 매장의 2만여 명의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자체 개발한 비밀 메뉴를 공개했어요.
이 내부 심사를 거쳐서 바리스타들의 아이디어가 담긴 총 21가지 메뉴들이 후보로 선정되었고, 고객의 투표를 거쳐서 7개의 지역별 메뉴들이 최종 선정되어서 판매되기 시작했죠. 자, 메뉴를 한번 살펴볼게요. KD의 시크릿 레시피 서울은 이 새하얀 눈이 내린 도시에 그린 에이프런을 입고 있는 파트너들에게 이 산타가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이 진한 말차로 그린 에이프런을 입은 스타벅스 바리스타를, 또 딸기 소스로 산타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이 발상이 좀 귀엽지 않나요? 자, 다음으로 테오의 시크릿 레시피 경기는 얼그레이 아포카트를 컨셉으로 만든 부드러운 크림 프라푸치노예요. 얼그레이 티 베이스에 브라운 슈가 시럽이 더해지니 이 구름 아이스크림을 먹는 듯한 풍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슈가의 시크릿 레시피 충청은 이 파트너의 이름처럼 달콤한 피치와 패션 프루츠 티 베이스에 딸기 슬라이스를 첨가한 핑크 블렌디드 음료예요. 자, 기존의 핑크 블렌디드 음료보다 더욱더 달콤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충청에 가서 이 티 한번 마셔보고 싶네요. 오니의 시크릿 레시피 강원은 동해의 해돋이를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이 피치와 망고 그리고 이 패션 프루츠 티를 조합해서 주황빛 태양을 표현한 것이 매우 인상 깊어요. 맛도 궁금하고요. 지오의 시크릿 레시피 전라, 실제 레시피를 제작한 매니저가 거주하고 있는 순천만의 국가정원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말차 휘핑크림 속에 박혀있는 이 초콜릿 토핑들, 이 프라푸치노의 맛을 살리면서도 이 푸른 숲을 연상시키는 게 정말 고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큐의 시크릿 레시피 경상 역시 말차로 구성된 메뉴예요. 말차가 요즘 정말 인기긴 인기거든요. 하지만 이번 메뉴는 조금 특별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로 복숭아와 말차의 조합이에요. 복숭아와 말차로 티 라떼를 만들고 그 위를 얼그레이 폼으로 하얗게 덮어 놓은 게 이 메뉴 또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맛도 정말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하이디의 시크릿 레시피 제주. 이건 개발자가 최근 다녀온 제주 여행지에서 마신 얼그레이 하이볼을 생각하면서 개발했다고 해요. 메뉴 중 유일한 스파클링 음료이기도 하고요. 얼그레이 티의 깊은 향과 이 상큼한 유자 맛의 조합. 말을 뭐하나요? 안 마셔봐도 대성공이죠. 이렇게 총 7가지의 메뉴가 출시되는데요. 그러면 이걸 다 먹어보려면 전국 7개 지역의 스타벅스 매장을 일일이 다녀야 하는 걸까요? 한정 메뉴 한 잔 마시자고 아니 제주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하는 건지,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각 지역의 몇몇 특별 매장에서 그 지역의 메뉴 외에도 다른 지역의 메뉴까지 판매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서울 스타벅스 매장인 별다방 2대 로스터리점에서는 서울 메뉴를 포함해서 경기, 강원, 제주의 메뉴까지 주문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각 지역별 특별 매장들은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메뉴는 그란데 사이즈로만 판매하고 있는 중이고 가격은 6,900원. 생각보다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참고로 이 해당 메뉴들은 9월 11일까지 판매되니까 놓치기 싫으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근처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스타벅스의 지역별 숨겨진 메뉴들은 아무래도 맛에 조금 더 신경을 쓴 제품이다 보니까 당과 칼로리가 좀 이렇게 높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각 음료별 제품 영양 정보를 확인한 후에 유의해서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얼른 한 잔 마시러 가야겠어요. 그럼 오늘 하루도 맛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주류씬을 핫하게 만드는 칵테일이 있죠. 바로 하이볼. 편의점에서도 갖가지 상표와 브랜드의 하이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요즘같이 꿉꿉하고 더운 날에 이 하이볼 한 잔 탁 마시면 입안 가득 청량감이 터지는 이 쾌감. 달달하고 시원한 이 맛을 끊지 못해 하이볼 러버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 평범한 인기에서 주류 시장의 대세가 된 하이볼.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이볼 하면 떠올리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일본. 그도 그럴 게 우리가 보통 하이볼을 처음 만나는 곳이 이자카야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이건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글에 영어로 하이볼 검색해봐도 하이볼은 일본에서 시작된 것인가 라는 연관 검색어가 나올 정도예요.
하지만 이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 하이볼은 일본이 아니라 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돼요.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소다수가 발명되고 난 뒤 이 영국인들이 브랜디에 소다수를 섞어 먹으면서 이 소다수에 술을 타먹는 문화가 이 위스키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거든요. 때문에 이 하이볼은 한동안 위스키 소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하이볼이 처음 문헌에 기록된 1895년 크리스 롤러의 더 믹시콜로지스트를 보면 이 하이볼에 대한 제조법이 등장하는데 에일 글라스에 얼음 한 덩어리를 넣어서 1인치 정도 공간을 남긴 뒤에 소다를 넣고 브랜디나 위스키를 지거의 반 정도 넣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의 하이볼 레시피와 크게 다를 건 없죠. 그렇다면 하이볼은 어떻게 하이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을까요? 유력한 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영국에서 상류층들이 골프를 즐길 때 이 위스키와 소다수를 섞어서 마셨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쉽기 때문에 공이 자꾸 위로 뜨는 바람에 하이볼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또 다른 설은 기차 노선 옆에 있던 발차 신호의 풍선이 높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기관사들이 신호에 맞춰서 출발할 때 하이볼이라고 외쳤던 용어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해요. 이 하이볼은 빠르고 신속하게 무언가를 준비해야 하는 속어로 사용되기도 했었는데요. 기차 내에서 일하던 바텐더들 사이에서 속어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이처럼 하이볼의 시작은 영국이었으나 왜 우리는 하이볼이 일본의 대표 주류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위스키 제조업체 산토리사의 전략적인 마케팅이 있었어요. 뉴욕타임스는 일본인들은 알코올 도수가 낮은 음료를 좋아하고 1950년대 일본에서 이 맥주 인기가 많아서 위스키 판매가 감소되었다. 이때 산토리의 전략이 하이볼이었다라고 설명했어요. 위스키가 들어갔지만 좀 저렴하고 부담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대세 주류가 된 것이었죠. 일본은 독자적인 하이볼을 발전시키기도 했는데 1980년대 이 산토리사가 일정한 탄산 유지를 위해 생맥주 기계와 비슷한 하이볼 기계를 도입하기도 했어요. 하이볼은 원조는 서구권이었으나 금방 인기를 잃고 일본에서 재탄생하게 된 셈인 거죠. 그럼 국내에서 하이볼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하이볼은 비교적 최근에 각광받게 되었지만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하이볼을 즐겼다라고 해요. 1956년 조선일보에 실린 소설 황혼의 여인을 보면 바텐더에게 하이볼을 한 잔 만들어 달라고 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1960년대에는 하이볼이 물가에 척도로 언급될 정도로 대중적이었다라고 해요. 1969년에 한 기사를 보면 인류 다방에서 200원짜리 하이볼을 300원씩 받아 손님들의 항의를 받는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쓰여 있다고 하죠. 다만 1980에서 90년대를 거치면서 이 하이볼의 인기는 점차 좀 식게 되었어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하이볼은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고 최근 하이볼의 인기는 말해 뭐하겠어요. 번화가 어딜 가도 이 심심찮게 하이볼 판매하는 술집들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신사동에는 하이볼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하이볼 가든이라는 곳도 등장했으니까요. 최근 하이볼의 인기가 뜨거워지면서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RTD 하이볼들이 등장했죠. 그런데 이 편의점에 있는 하이볼, 정말 하이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실제로 위스키 원액을 넣어서 하이볼을 제조해 판매하면 이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이 위스키 원액 대신에 오크칩을 넣어 향만 나도록 만든 제품이 많다고 해요. 물론 실제 위스키 원액을 사용한 몰트 위스키 하이볼이 출시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 RTD 하이볼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한 상태예요. 아쉽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면 정말 괜찮은 하이볼이 편의점에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 퇴근 후 조용한 이자카야에 들러서 하이볼 한 잔을 마시면서 이 하루의 피로를 푸는 낙이 있죠. 오늘 저녁에는 맥주나 소주 대신에 그윽한 분위기를 즐기면서 하이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보는 게 어떨까요? Raise a glass, you've made it another year. Happy birthday, have a laugh, crack a smile, even shed a tear. Because